하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3월 21일 밤 9시 45분입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동안 제가 새로운 게임에 좀 빠져서 열심히 게임을 하다 보니 라디오를 통 못했습니다. 최근에 빠져있는 게임은 스타듀 밸리라는 농장 경영 게임인데요. 참 아기자기하고 재미가 있네요. 저는 이곳에서 이제 대농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블루베리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잘 가더군요. 하지만 어느샌가 수확의 기쁨도 잠시 외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어제는 시청자 7분과 함께 8명이서 새로운 서버를 파가지고 멀티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컨셉을 사회주의 라고원을 건설해 보는 걸 한번 좀 지독한 독재 국가 컨셉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또 재미있게 플레이가 돼가지고 깔깔깔깔 한 2시간 반 동안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임세모의 봄 때문이야입니다. 임세모의 봄 때문이야 듣고 또 밀린 사연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모의 봄 때문이야 였습니다. 채팅창에 되게 연애 못하는 악플러가 쓴 가사 같다고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방송 잘 보고 있는 펄떡이입니다. 최근에 주펄님 드래곤 퀘스트 영상을 보고 저도 모험이 떠나고 싶어서 드래곤 퀘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주펄님도 아시겠지만 게임을 시작하면 초반에 주인공 성격을 정하는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저는 그 중에 착한 성격이 나왔습니다. 오, 착한 성격? 이러고 속으로 나 착하니까 어떤 스탯이 좋아지는 거지? 이러고 말 뻔했는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참 뭐라고 나왔냐면요.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군요. 배려심이 많아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지요. 무언가로 정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착한 당신은 이렇게 버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그러지요. 이건 결단하는 것만이 아닌 다른 많은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물건을 버리는 것도 잘 못할걸요? 망가진 장난감은 물론 여행 갔을 때의 일정표, 입장표 반쪽, 그 끝에는 도시락의 젓가락 포장지까지 갖고 있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항상 당신의 서랍 속은 쓰레기장입니다. 이 쓰레기통은 당신이 착해서 그런 것이나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당신이 게으름뱅이라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반은 맞는 말이니 이제 조금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학창시절 보낼 때도 착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면서 착하다는 게 그냥 할 말 없을 때 평범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는 게 싫어서 친구한테 보고 싶다고 먼저 얘기도 잘 못 걸고요. 먼저 다가가는 게 불편할까 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호감 표시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착하다는 말을 들어왔던 것 같아요. 부담 안 주고 귀찮게 안 하니까요. 근데 게임에서 전곡을 콕 찔려버렸나 봅니다. 부끄러운데 다 맞는 말이고 눈물이 핑 돌아서 게임 시작도 못하고 꺼버렸네요. 아니, 착하다는 말 이제는 그만 듣고 싶어요. 신청곡은 중시기에 창문에 썬팅을 하나봐입니다. 그리고 서랍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 봉지만 접어서 모아놓은 칸도 있고 편지만 모아놓은 칸도 있고 그렇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전곡을 정말 찔리셨네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설명들 뭐 당신은 게으름뱅이인데 뭐 반만 맞고 뭐 정리 뭐 하고 뭐 이거를 제가 읽으니까 또 채팅창에
임세모님 새 가사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도 제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약간 이런 면이 있고요. 뭐 남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뭐 부탁이나 요청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결국 인간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서로에게 나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언제든지 감사하면서 또 양해를 바라면서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귀찮을까 봐 뭐 호감 표시나 먼저 다가가는 걸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은 게 있는데요. 그 게스트하우스 가시면요.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잖아요. 혼자 여행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아침 먹으면서 하는 생각이 있대요. 제발 누가 말 좀 걸어줬으면. 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런 사람 있으면 말도 한번 걸어보시고 저도 잘 못하지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시기에 그래서 창문에 썬팅을 하나 봐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제 사연은 군대 썰입니다. 취사병으로 자대에 배치받은 지 별로 안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분대장이 앞장서서 보고하러 행정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직 사관님께서 야, 너희 고생이 많다. 오늘 특별히 너희만 TV 연등하고 취침해. TV 연등이란 군인 취침 시간이 밤 10시인데 무려 12시까지 TV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군 생활의 묘미 중에 하나인데 그걸 저희 생활관만 한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자 도파민 축제였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나 토요일도 아니었기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당직 사관님이 저희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고 후 계단을 껑충껑충 올라 생활관에 도착해 밤에 무엇을 볼지 결정하였습니다. 결정권이 없는 이등병이었던 저는 그저 TV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장놈들이 오늘은 무서운 영화를 보자며 TV를 만지던 도중 포스터가 누가 봐도 야함 플러스 공포인 영화를 고르지 뭡니까? 마치 군대 안에 맥심을 본 것처럼 생활관 사람들은 유인원이 된 듯 소리를 질렀고 저는 평소 무서운 영화는 치를 떨며 싫어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다 다짐하며 어서 취침 점호가 끝나길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점호가 끝나고 후식으로 나오는 군대 부식 아이스크림 와 싸만코 팥빙수를 가지고 각자 침대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내용은 대충 19금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자가 지독한 연쇄 살인마 시청자에게 스토킹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영화 속 여주인공이 컴퓨터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며 손에 든 아이스크림을 연신 먹으며 보고 있을 때 상병 하나가 말했습니다. 야, 지금 당직사관 들어오면 진짜 웃기겠다. 이건 마치 드라마 속 신입 간호사나 소방관이 오늘은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라고 하는 클리셰. 끽 나무 문이 열리면서 너희 뭐하냐? 라며 들어온 당직사관. 여기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반출이 불가한 군대 부식을 먹고 있던 부대원. 두 번째 문제는 그날 당직 사관님이 여자 간부였던 겁니다. 마치 자취방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여선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 가장 큰 세 번째 문제는 당직 사관님이 들어옴과 동시에 부대원들은 모두 얼어붙었지만 한 사람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 속 여주인공이 옷을 벗고 심지어 모자이크도 안 된 가슴을 드러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TV 속 여성의 가슴에 얼음이 되어버린 당직 사관님이 계속되는 춤사위에 정신을 차려 뭐해 안 꺼? 라며 소리쳤고 저는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이던 제 앞에 리모컨이 있지 뭡니까? 저는 재빨리 TV를 껐습니다. 이제 당직사관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라거나 부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냐는 야단을 받을 것 같았는데 마치 고백을 받은 고등학생처럼 얼굴을 붉히시며 빨리 자! 라고 하시며 행정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직 사관님이 가시자 부대원들은 입이 그제서야 터져서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야한 영화인지 몰랐다며 말이죠. 뒷이야기가 더 있지만 그리 길어진 관계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 일이 난 후 부대원들은 그 여간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군가가 듣고 싶네요. 제 신청곡은 전선을 간다 1절입니다. 아직도 이등병인 제 앞에 리모컨이 왜 있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군 시절에 가끔 이런 식으로 TV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놀랍게도 예전에 제가 아마 침투부에서 그 TVN이었나요? 그 TV 엔젤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 잘 안 나오면 뭐 그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를 만지곤 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제 기억이 좀 왜곡이 된 거였나 봐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TV 엔젤스는 제가 저녁 후에 방영을 했던 프로더라고요. 맞습니다. TV 엔젤스는 제가 그냥 집에서 즐겼던 것입니다. 예, 그냥 저 혼자 즐겼던 거였어요. 이제서야 정정을 드립니다. 제2의 마신조 사태라고 하시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그때도 뭐 다른 야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제가 군 생활했던 2000년대 초반은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개방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정말 선정적인 프로들도 많이 했고요. 오히려 오히려 그때가 좀 더 자유로웠던 분위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립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그런 기억이 나고 TV 엔젤스 같은 프로그램은 오히려 지금이 좀 더 상상하기가 어려운 지금 이제 그런 방송을 보려면은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나 볼 수가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제가 그 사연을 미리 읽으면서 전선을 간다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울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로 선곡을 했습니다. 루서 밴드로스의 Heaven Knows라는 곡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오길래 너무 좋아서 적어놨습니다. 틀어드리려고요. 듣겠습니다. 루서 밴드로스의 Heaven Knows였습니다. 가스펠송이었습니다. 노래가 참 좋죠?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이제 막 20대를 벗어나 30대로 진입한 펄떡이입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도 사연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올립니다. 저의 소울푸드는 경상도식 소고기 묵국입니다. 기름진 소고기 국물의 감칠맛, 대충 서걱서걱 썰어낸 무가 주는 시원한 맛, 콩나물의 아삭하면서도 부서지는 식감, 빨간 국물이 주는 얼큰함까지.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 속이 따뜻해지고 특히 이번 겨울같이 추운 날이면 온몸을 녹여주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지죠. 한 그릇 다 비우고 나면 개운하면서도 든든한 만족감이 밀려오는 정갈하고도 깊이 있는 맛. 이런 소고기 묵국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저의 소울푸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번 끓여주시면 며칠을 그것만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좋아했더랬죠. 약 9년 전 늦여름 저는 공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공군은 6주간의 훈련을 마치면 2박 3일의 외박을 주는데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때면 저는 그때그때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입대할 때만 해도 여름이라 너무 더웠는데 제가 수료할 때쯤 되니 슬슬 가을 날씨가 되며 으슬으슬 몸이 추워오더군요. 역시나 저는 얼큰한 소고기국을 상상하며 편지에 적었습니다. 따뜻한 소고기국에 밥을 말아먹고 싶어. 어머니께서는 꼭 해줄 테니 몸 건강히 돌아오라며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외박대에도 소고기국을 실컷 먹고 복귀했습니다. 공군의 특성상 6주에 한 번씩 휴가를 나갔었는데 그때마다 귀찮으실 법한데도 어머니께서는 항상 당신의 품같이 따뜻한 소고기국으로 저를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껏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힘든 군생활로 지친 저의 속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곤 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상병이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그해 11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청나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고요. 지병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셨던 어머니의 건강이 그해 여름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저는 듬직한 아들이 되고 싶었고 아버지와 형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에도 꾹 참으며 빈소를 지켰습니다. 오죽하면 이모님께서는 울지 않는 저를 되려 걱정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새벽이 되면 화장실에서 홀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대성통곡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깟 휴가가 뭐라고. 아픈 몸을 이끌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하셨을 어머니가 떠오르며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그때 이후로 소울푸드였던 소고기국은 저에게 따뜻하면서도 시린 음식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슬픔을 나눌 가족도 즐거운 순간들을 함께할 친구들도 있지만 한 번씩 어머니의 빈자리에서 오는 공허함이 저를 엄습해 옵니다. 나의 기쁜 순간을 공유하고 슬픈 마음을 기댈 어머니가 이제 없다는 것,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홀로 소고기국을 찾습니다. 경상도식 소고기국을 파는 곳이 잘 없어서 선지해장국이나 육개장으로 대체할 때가 많지만 그 음식을 대면할 때면 저는 잊고 있던, 조금은 잊고 싶은, 아니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어머니와의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첫 기억은 따뜻한 봄날 자전거 뒷자리에 타서 젊었던 우리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5살의 나. 부산으로 이사 온 후 집 앞에서 지나가던 유치원에서 하교하고 나면 우리 강아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꼬 하며 따뜻한 품 안에 나를 안아주던 엄마. 갑자기 짧아진 엄마의 머리가 가발인 줄도 모르고 엄마는 긴 머리가 더 잘 어울린다고 했던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15살의 나. 내가 엄마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나에게 엄마가 약한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며 서글프게 웃던 마음씨 여린 우리 엄마. 마지막 기억은 휴가를 나와 엄마를 마주하고 병실을 나섰던 나약했던 22살의 나.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바보 같은 나. 그렇게 어머니와의 기억과 함께 소고기국을 한 그릇 해치우고 나면 제 공허한 마음에 잠시라도 어머니가 다녀간 것 같아 조금은 따뜻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울푸드로 영혼을 따뜻하게 데우며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우울했던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저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며 이적의 다행이다 신청합니다. 그리고 추신 혹시 소고기 묵국 맛집을 알고 계신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걸 위한 빌드업은 아니었죠? 그 어머니는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사랑이 느껴지는 정말 좋은 사연이었다.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고기 묵국, 경상도식 빨간 소고기국 말씀하시는 거죠? 소고기국 맛집 아시는 분은 경상도식 소고기국 저 댓글창에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적의 다행이다였습니다. 이 곡은 결혼식 축가로 정말 많이 불리고 심지어 제 결혼식에서도 축가로 제 친구가 불러줬었는데 이거를 사연을 읽고 나서 가사를 곱씹어 들으니까 사모곡,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는 가사로도 손색이 없는 갓곡이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 마음에 저희 친오빠의 사연을 하나 써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3살 차이 나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때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발길질하고 때론 단짝 친구였던 장난꾸러기 오빠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희 오빠는 지역에서 역사가 오래된 남자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5mm 빡빡이 머리를 하고 3mm로 밀면 반항한다고 쳐맞고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마대자루로 쳐맞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직업군인 출신의 학생 주임이 있던 그때 그 시절 학교였습죠. 살기 어린 분위기 속에서 저희 오빠는 당시 조퇴를 하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가 갔었더랬죠. 펄떡이가 다쳐서 의자에 도저히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여 전화드립니다.
함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신 엄마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시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빠를 데리러 갔습니다. 교실 뒤편에 서 있는 책상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기대고 서 있던 오빠는 엄마와 함께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장난꾸러기였던 오빠는 그날도 여지없이 키 2m, 몸무게 100kg에 육박하는 착하고 순박한 마음씨를 가진 라키 오빠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답니다. 쉬는 시간마다 라키 오빠 곁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키 박세 shake it shake it shake it 라키 박세. 카라 노래. 사물함 자물쇠에 차릉 넣기, 안경에 자물쇠 걸어놓기. 아이 그러지 마. 허허 웃으며 오빠의 재롱을 봐주던 라키 오빠는 돌을 넘는 오빠의 라키 박세 라키 박세 깐족거림에 똥꼬킥을 날렸고 그대로 오빠의 꼬리뼈는 금이 가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조퇴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착한 라키 오빠는 어머님께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하였고 누가 봐도 오빠가 맞을 짓을 한 거라서 그냥 병원 다니고 끝났습니다. 그 뒤로도 오빠는 신나게 학교를 다녔답니다. 참고로 저희 오빠는 아침 7시까지 등교하는 극악의 스케줄에도 밥샵이 나온 신문 등을 스크랩을 하여 꼭 제 방문에 붙여두고 가곤 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밥샵, 스타워즈에 나오는 추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오크 등등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러주곤 했어요. 저는 라키 오빠에게 참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펄밤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라키 오빠에게 잘 지내시나요?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그때 참 감사했어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본인을 대신해서 참교육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거였죠?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앞에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 굉장히 옛날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그런 학생 주임 선생님 군복을 입고 계신 분이 생각나서 이게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인가 생각했는데 라큐가 카라의 라큐로 친구 이름을 놀린 그런 사연이었군요. 야, 오랜만에 카라의 라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의 라큐였습니다. 이게 2008년 곡이었군요. 굉장한 청량감이 느껴집니다. 2008년이면 제가 28살, 한창 무한동력이라는 만화를 야후 코리아에 연재하던 시절이네요. 2008년이면은 그리고 또 침착맨님과 기안팔사님을 처음 만난 해이기도 하지요. 참 오래됐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펄디 잘 지내셨나요? 예전에 열정 사연으로 글을 남겼던 배우 펄떡이입니다. 그때 펄디가 미담은 존재를 밝히는 게 좋다고 하셔서 존재감이 낮았던 저에게 용기를 주어 밝힌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미담을 안겨주신 두 배우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연은 미담 사연으로서 그 두 배우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연을 드리면은 그 배우로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다가 꿈을 찾아서 뒤늦게 이제 배우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사연자 분이신데 촬영 현장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떤 배우님들은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누구냐 이런 미담은 밝히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코멘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누군지 밝히신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때는 2017년 초겨울쯤 조선 명탐정 3라는 영화에서 이미지 단역을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됩니다. 말은 이미지 단역이라고 하지만 촬영 현장에 가면 거의 보조 출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조 출연자 중에서도 단순히 알바가 아닌 배우의 꿈을 위해 열심히 연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시길.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해가 뉘어뉘어 저물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산 중턱에서 한창 촬영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들. 소품팀 펄떡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펄떡아, 검이랑 횃불 수량 체크해서 배우분들께 나눠드리고 부족한 거 없는지 잘 확인해. 예, 선배님, 지금 확인해 볼게요. 검계 역할로 의상과 분장을 마친 저는 검을 받고 스탠바이 전까지 몸을 풀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대기하고 있던 검계 무리 쪽으로 검을 들고 경계하는 병사들을 검계라고 하나 보죠. 월영이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 펄순이가 등장합니다. 90도 꾸벅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다들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검계 배우들 예 당황스러워하며 벙찐 검계 배우들은 대답 후 이제 영화 촬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난파선에서 나온 월영은 검계들에게 쫓기게 되자 세 손을 숨기고 숲을 헤매다가 결국 좁혀오는 검계들에게 둘러싸여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게 촬영이 무사히 끝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여배우 고생하셨습니다 90도 인사하며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검계 배우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도로 인사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배우는 오고 가며 누구에게나 깍듯이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던 모습이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더군요. 그렇습니다. 월영이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는 바로 김지원 배우님이었습니다. 저희 보조 출연자들의 벙찐 반응은 당연지사였습니다. 보통 주연급 배우분들은 항상 바쁘기 마련이고 아무래도 감정씬과 많은 대사로 준비해야 하는 연기 부분 때문에 스탠바이 직전에 나와 바로 촬영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묵례로 간단히 인사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원 배우님께서는 검계분들 한 분 한 분의 눈을 마주치며 예의 바르게 90도로 인사를 해주셨기에 지금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사에서 보여준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에 힘들고 지친 감정들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좋은 기억으로 배우의 삶을 채워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6년 12월 말 가장 추운 어느 한 겨울날 황동혁 감독님의 영화 남한산성에 참여하게 된 저는 무술팀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선배 배우 박성웅님처럼 액션 스쿨 출신이자 배우를 꿈꾸는 저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거든요. 4일간 5일간 숙식하며 하루는 조선의 군사역으로 다른 날은 청나라 군사역으로 힘든 액션 촬영을 하다 보니 녹초가 된 상태로 버텨 지냈고 밥을 먹을 땐 분장을 하고 먹어서 그런지 음식을 씹을 때마다 재수없게 털 쪼가리들이 어찌나 나오던지 주의엔장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촬영장 밥차라 그런지 맛은 최고더군요. 그렇게 적응하고 익숙해질 때쯤 조선군 역할로 촬영하던 날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선군과 청나라군의 전투 장면인데 청나라군의 공격으로 굴러 떨어지다가 다른 병사가 찌른 칼에 죽는 액션씬이었습니다. 액션을 하는 것보다 받아줘야 하는 액션이 더 어려운 이유가 가파른 산이라도 뒤로 굴러 떨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상대방이 뒷목을 리얼하게 찔러야 했기에 그 지정된 포인트 지점에 멈추려면 뒤로 구르는 상태에서 눈으로 지정된 곳을 찾아내고 뒷목을 잘 찔릴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해야 하거든요. 환장하겠다 진짜. 역시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촬영 시간이 지연되자 결국 다른 선배로 대체되더라고요. 질타도 많이 받고 부족한 탓에 창피함도 몰려와 자신감을 상실했던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당장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루만 더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견뎌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청나라군 역할로 분장과 의상을 마치고 터벅터벅 산 초입구 주차장을 힘없이 걷던 중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짠! 그래서 전 이렇게 핫팩을 여기저기 붙여놨답니다. 그런데 혼자 오셨어요? 예. 갈아입을 의상 챙겨서 자차로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하거든요. 피곤하실 텐데 대단하시네요. 혹시 촬영씬이? 오늘 산골짜기에서 청나라군이랑 전투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촬영하시겠네요. 이따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봐용. 그렇게 대화를 끝마치니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자리 잡던 슬픔이가 어느새 밖으로 빠져나와 기쁨이로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터벅터벅 힘없이 걷던 저를 발견하시고는 일부러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말을 거신 듯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은 기운을 나눠주신 배우님은 바로바로 진선규 배우님이셨습니다. 전투씬으로 같이 합을 맞춰본 기억이 나는데 매우 친절하셨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촬영하셨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무술팀 선배들로 대체되어 진선규 배우님과 짧게 합을 맞춰본 거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TV에서 드라마 스페셜로 단막극 출연하실 때 처음 보고 연기 잘하는 배우로 기억했었는데 그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과 배우님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눈 게 참 후회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저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 하나가 치유의 약이 되어버릴 줄은 몰랐는데 두 배우님 덕분에 위로와 힘이 되어준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배우님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듯이 배우의 자질이나 겸손 그리고 인성을 모두 갖춘 분들이야말로 대배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듯 여러 배우님들과 같이 촬영했었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김지원 배우님과 진선규 배우님은 저의 영원한 대배우이십니다. 자, 그리고 신청곡은요. 뒷부분이 사실 더 있는데 사연이 좀 닭살 돋아가지고 넘겼는데 또 넘기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가슴속에만 담고 있던 마음이었지만 사연을 통해 내뱉어보자면 배우의 삶에 두 배우님이 계셨다면 현재 삶에는 주호민 선생님 덕분에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늘 그 빛나는 머리로 항상 저희 앞을 밝게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마치 삶을 환하게 비추듯이 지금 비추고 있는 이 밤, 펄이 빛나는 밤처럼 늘 저희 곁을 빛내주시길 바라봅니다. 뭐 이런 건데요. 젠장 또 대호민이냐고요?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그 시네마 천국의 이제 곡 엘리오 모리코네 시네마 파라디소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을 이탈리아 가수 베네데타 까레타가 커버를 한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본가를 나와 타지에서 1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펄순이입니다. 저희 집에는 괴인 한 마리가 같이 서식 중인데요. 그건 바로 제 6살 어린 대학생 여동생입니다. 재작년 동생이 대학교 기숙사 신청을 놓치고 살 곳이 없어 저희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차피 같은 지역이고 학교는 멀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면 되고 기숙사비가 나갈 일이 없으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나이 차이가 있는지라 여동생을 귀여워해서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 정말 괴인이 아니지 뭡니까? 몇 가지의 괴인의 행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밤 10시 식사. 자취방이 다 원룸인지라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온 방에 진동을 하는데 이 빌런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바로 잠이 들어버리고 항상 10시쯤에 깨어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겁니다. 저는 9 to 6 직장인이라 밤 10시가 되면 잘 준비를 하는데 이 괴인은 그런 제 옆에서 마라탕을 흡입합니다. 마라 냄새에 저는 잠에 들지 못하고 베개로 코를 막고 자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달 음식도 본식을 먹고 후식까지 꼭 시키는 타입이라 용돈도 맨날 탕진합니다. 두 번째, 집안일을 안 합니다. 아니, 할 줄 아는데 손을 까딱도 안 합니다. 제가 집에 없는 날에 세탁기를 돌리기, 분리수거 내놓기 등등의 어려운 집안일을 시켜도 할 줄 모른다고 징징거립니다. 밥도 제가 안 차리면 안 먹습니다. 자취생들의 최고의 집밥 간장 계란밥도 할 줄 모른답니다. 허허. 세 번째,
5번 싸면 변기가 3번 막힘. 아이씨, 이런 것까지? 이게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제 동생은 대체 뭘 먹는지 5번 중 3번 변을 싸면 항상 막힙니다. 본가에서도 항상 그랬습니다. 휴지를 넣는 것도 다른 이물질을 넣는 것도 아닌데 그저 순수하게 변이 너무 커서 막힌다는 게 처음에는 웃겼지만 진지하게 너무 많이 막히니 이제는 젓가락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상상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변기가 막혔는데 저한테 숨기고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막는 사람 따로 있고 뚫는 사람 따로 있냐 하면서 잔소리하면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괴인이 커피포트에 물을 라면 물만큼만 끓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완전 미친놈이다 하고 물을 가득 받으라고 하니 이번에는 생수를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미친놈. 그래서 저는 노발대발하면서 수돗물을 당장 받으라고 하니 그걸 또 밥그릇을 꺼내서 퍼서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커피포트 입구에 수도꼭지를 갖다 대면 되는데 이거 완전 저 먹이려는 거죠? 이러한 행동들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월급쟁이에게 반려인간은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듭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지라 거의 다 사줘야 하고 식비도 너무 많이 드네요. 생필품도 한 달이면 동이나 있고 처음에는 엄마에게 생활비가 많이 드니 20만 원씩 저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걔가 무슨 생활비가 드니 하다가 제가 화를 내니까 처음 3개월은 보내시다가 이제는 안 보내십니다. 잔소리를 해도 주업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도 모르고 야 너는 22살이나 됐으면 하는 꼰대 발언도 했습니다. 저는 이 괴인과 앞으로 2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펄디, 괴인이 정신을 차리는 날이 올까요? 참고로 제가 잔소리를 하면 에어팟을 낍니다. 신청곡은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입니다. 저 가을에 오아시스 보러 갑니다. 히히히!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똥이 굵은 여동생과 함께 살고 계신 6살 차이가 나는 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였습니다. 7분 30초짜리 대곡이었군요. 덕분에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변기를 뚫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샴푸를 넣고 하루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뚫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 아마 랩이 있을 거예요. 투명한 랩. 그 랩으로 변기 윗부분을 막습니다. 밀폐를 시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물이 올라오면서 그 랩이 위쪽으로 부풀어요. 그때 그 랩을 지그시 눌러주면은 그 압력으로 인해서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애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뚫어뻥 중에 그 공기를 압축시켜서 한 방에 배출시켜서 뚫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뚫어뻥이 아니고 그 자전거에 바람 넣는 기계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기에 넣고 자전거에 바람 넣는 것처럼 그 피스톤을 막 움직여서 게이지를 채운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면 압축된 공기가 한 번에 나가면서 뻥 하고 이제 뚫리는데, 그거 2-3번 정도 해주면은 거의 다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쾌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저는 가끔씩 누가 변기 한번 안 막아주나 이렇게 기대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3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일하면서 늘 펄밤을 즐겨 듣는 백신고 후배이자 34살 4년째 유부남 펄떡이입니다.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티를 안 낼 수 있을까입니다. 아내는 펄순이로 지칭하겠습니다. 저와 펄순이는 27살의 대학원에서 처음 만나 3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초에 펄순이는 만약 결혼을 한다면 아이를 꼭 1명 낳고 싶다고 얘기했고, 저는 아이를 절대로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는 대학원생이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하기에 저에게 아이는 시끄러운 존재,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취업을 하고 펄순이와 계속 연애를 하며 띵크를 약속한 후 30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 3년의 신혼생활을 하고 금전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다 보니 종족 번식의 본능에 따라 나와 내가 사랑하는 펄순이를 닮은 아이를 낳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강한 의지로 딩크를 약속한 터라 번복하기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 이야기로 둔갑시켜 조언도 구한 후 마침내 펄순이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장난기 없는 목소리로 펄순아, 나 사실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 아이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 연애 전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펄순이었기에 마음 한켠에는 드디어 마음을 바꾼 거야? 라고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오빠가 같이 말자고 해서 나는 오히려 마음이 사라졌어. 그리고 나는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을 포기할 각오로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오빠와 둘이 시간 보내고 놀러 다니고 나 스스로 여유 있는 지금 생활이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생각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펄순이는 압박받는 걸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차분한 성격이라 혼자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결정하는 성향입니다. 그 와중에 계속 압박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옛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를 두고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으면 울려 보이겠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펄순이에게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상황을 관망하고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기다려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건 나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아이 관련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며 은은히 압박을 줬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이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로는 관망해야지 하다가도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표정이나 표현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태어난 척 티를 안 내고 잘 참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펄순이와 둘이 딩크로 사는 삶도 무척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다만 저와 펄순이를 닮은 아이 한 명이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백신고 선배이자 인생 선배인 펄 선배님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경서의 내 마음이 너의 닿기를 신청합니다. 하찮은 사연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 이거 너무 엄청난 고민이잖아요. 아유 이게 정말 어렵네요. 저는 당연히 뭐 아이 둘 아빠로서 아이를 낳는 것은 강추하지만 아내가 이미 저기 마음이 그렇게 다쳤으면 이걸 여는 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 이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모르겠는데. 낳고 싶 그 진심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특히 아이와 어떤 부모의 어떤 즐거운 행복한 모습이라든지 뭐 즐거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요즘엔 미디어에서도 이제 잘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맨날 이제 금쪽이들 보여주고 아, 애 낳으면 조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게끔 만드는 걸 좀 이렇게 조장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래가지고 더 이런 게 좀 마음이 한번 다치면은 더 안 열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 이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참 일단 노래 아까 전에 그 변기도 노래 나오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래 일단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경서의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였습니다. 아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좀 더 시간을 가져보고 설득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27살 주펄 훌리건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송정 해수욕장의 한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막 20분 전에 있었던 열정 사연 하나 올려봅니다. 작년 12월 양양 여행을 시작으로 전 2박 3일 동안 혼자 국내 여행 다녀오기라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이번이 고작 두 번째지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을 가게 됐습니다. 남자 혼자서 한 2, 30만 원 정도면 넉넉히 이곳저곳 다니니까 앞으로도 정신적으로 환기가 필요할 때 자주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는 애매하게 흐렸지만 돌아오는 날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기대하면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역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송정 해수욕장의 모 호텔의 특이사항으로는 별도의 로비가 없고 카드키를 키오스크로 받는 점, 그리고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케아 매장과 롯데몰, 롯데월드가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체력으로 산책 겸 이케아 매장을 한번 가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저녁 7시경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은 깜깜했고요. 이케아 매장에서는 실내 건축과 학도로서 뭐 아는 것 마냥 가구들을 유심히 구경해놓고 나와서는 친구들에게 줄 1,000원짜리 이케아 뿌띠 장바구니 키링 4개만 사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장바구니도 한 개 더 샀고요. 롯데마트에 들러서는 저번 양양에서는 바깥 음식들을 비교적 많이 먹었으니 이번에는 밥류에 가까우면서 돈을 아낄 수 있을 만한 메뉴들을 골랐습니다. 전 자취 경험도 없고 혼자 제 몫을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건 처음인데 이맘때 제 시기에 느낄 수 있는 참 건강한 자극이라고 느껴졌습니다. 2박 동안 그 기분을 책임져 줄 와인도 한 병 샀습니다. 9,900원짜리지만 입맛이 싸구려라 그런지 뭔들 좋더군요. 숙소에 돌아와서 짐 정리도 하고 배도 채웠으니까 자기 전까지 포트폴리오 작업이나 하면서 와인 홀짝거리려고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뒀더니 아주 싱싱하더군요. 녀석을 지금 당장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실 와인 오프너 없을 때라는 문장은 검색 엔진상으로도 고유 명사로 존재할 정도로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무턱대고 당황부터 하진 않았습니다. 제 수중에는 쇠젓가락, 나무젓가락, 이케아 연필, 터보 라이터, 드라이기 정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코르크 마개를 부셔버린다거나 와인에 담가버린다는 차악은 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싱싱하고 우아한 녀석 그대로 2박 동안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인터넷은 포크와 나사맛 조합과 멀지 않은 방식들을 권했고 수중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냥 병이던지 코르크던지 박살내기 전에 오프너를 사던지 돈 더 안 쓸 거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무인 호텔 같아 보일 정도로 로비라는 것도 없는 형태라서 로비에 가서 오프너 빌리지 그러냐는 친구의 조언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고로 제게 남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이터, 하나는 신발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만만해 보이는 라이터를 택했습니다. 코르크의 아래쪽 끝부분과 가까운 병 모가지에 골고루 라이터질을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너무 만만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프너보다 매력적인 방법이어서 아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달이 넘는 한파를 버텨왔던 제 백셀 라이터는 10초를 못 가고 창밖 폭죽보다 시덥지 않은 풍경으로 소모되며 편의점으로 리스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은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방법은 신발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방법인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나우뉴스 기사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발을 벗어 그 속에 와인 아랫부분을 밀착시킨다. 즉 신발에 발 대신 와인을 넣는다고 보면 된다. 다음에는 신발과 밀착된 와인을 뒤쪽 벽에 여러 번 충돌시킨다. 4-5번 정도 강하게 충돌시키면
코르크 마개가 대부분 빠져나오게 되고 가볍게 손으로 뽑아주면 끝이다. 코르크가 거짓말같이 뽕뽕 밀려 나오는 것을 보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영상 속 형님은 그냥 구두를 활용했지만 다른 글에서는 발목이 있는 부츠를 주로 이용하더군요. 마침 전 끝내주는 중고로 산 B사의 첼시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주는 첼시 부츠를 신고 있던 제가 파티장의 조력자로서 활약하는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금연을 하는 동안에도 두고두고 써먹을 것 같아서 이것을 꼭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와인 모가지를, 왼쪽으로는 신발 발목을 잡고 5분 동안 두들겨 팼습니다. 신발장에서 패면 시끄러울 것 같아서 화장실 벽에다가 5분 더 팼습니다. 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4-5번이라고 했는데 거품이 부풀어서 살려달라고 비집고 나와도 열릴 정도 같은데 다른 객실 시끄러울까봐 결국 차악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는 거니까 그냥 어찌저찌 가방에서 튀어나온 네임펜으로 눌러서 놈을 담궈버리기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흔들어 제껴서 생긴 거품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라이터로 몇 초 지졌다고 생긴 열 팽창 때문인지 코르크 마개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도계자 자세에서 허리만 45도 올린 상태에서 와인을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똥이 나올 정도로 누르니까 그제서야 푸슉 하고 들어가더랍니다. 결국 첫 잔은 미지근했지만 웰컴 투 부산. 전 결국 웰컴 드링크를 마셨더랬죠. 사연은 이게 끝입니다. 쓰다 보니 쌉손의 사연 같네요. 내일은 조현화랑이라는 미술관이 있는 구역과 해운대를 돌아가는 날에는 서면 쪽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게 신흥으로 떠오르고 있는 예비 열정 사연도 하나 짤막하게 올려봅니다. 예전에 본 스콧 필그림 vs 더 월드라는 영화에 푹 빠졌습니다. 본 다음에 또 보고 어떤 컨텐츠에 푹 빠져본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스콧 필그림 시리즈라는 캐나다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베이비 드라이버와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연출한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데 스토리 고증뿐만 아니라 코믹스 특유의 동적인 효과들을 영화 효과로 구현해 놓은 대단한 작품입니다. 컬트 영화로만 치부되기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후속으로 나오는 스콧 필그림 날아오르다도 보고 코로나 시즌 기부금 모금 일환으로 진행됐던 대본 리딩 영상도 보고 노래도 듣고 그래픽 노블 원작도 뒤져가며 보면서 탐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굴을 보면 이 배우하고 알 수 있는 마이클 세라를 주연으로 지금은 걸출한 배우들이 된 캡틴 아메리카의 크리스 에반스, 캡틴 마블의 브리 라슨, 웨스 앤더슨의 페르소나 중 한 명인 제이슨 슈왈츠먼 등등 그들의 젊은 모습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브스 차우라는 중국계 캐릭터와 그 역할을 분한 엘렌 웡이라는 배우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상형에 가까울 정도 너무 귀엽습니다. 여튼 형식부터 내용까지 고전 게임에 대한 오마주가 가득해서 슈퍼 패미컴부터 직접 거쳐 올라오셨던 주펄님도 아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병맛을 내세운 작품들은 약간만 설득력이 없어도 불쾌하던데 이 작품은 아주 재밌습니다. 감상히 한번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신청곡은 영화 안에서 가수로 나오는 캡틴 마블의 주연 브리 라슨이 부르는 매트릭의 블랙쉽입니다. 브리 라슨이 가수 이력이 있다고 하네요.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브리 라슨이 가수도 했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매트릭의 블랙쉽이었습니다. 노래도 참 잘하는군요. 저도 사연자님처럼 혼자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네요. 부럽습니다. 정말 한 2-30만 원 들고 2박 3일, 3박 4일 낯선 도시에서 보내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왠지 심심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여행 다닐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막 혼자 영상 다니면서 이렇게 찍는 여행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는 영상은 핀란드에서 온 레오님
여행을 요즘 종종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찍으셔가지고 그거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 무인지대 그 사람이 없고 막 승냥이들 나오는 거기를 자전거로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요즘에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저는. 저도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여행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보고 있으면은 참 엄두가 안 나요. 저도 한번 혼자 떠나보라고요? 기회가 되면은 뭐 떠나 볼 수도 있겠죠. 한 번도 안 해봐서 저도 그거는 도전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기한이랑 가라고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힐링 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여행은?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이제 26살 음악을 하고 음악으로 소소하게 돈을 벌기 시작한 그런 평범한 펄떡이입니다. 저의 사연은 사실 돈이 없었던 20살, 할 게 없어서 매일 보던 침투부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써서 음악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당장 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침착맨님이 메일에 답장을 해주시던 때라 저를 불쌍히 여기어 대학생인 저의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무료로 목소리 사용을 허가해 주셨더랬죠. 그때는 참 신기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홍보를 위해서 2개의 곡의 목소리를 수록했는데 하나는 힙합 곡의 뒤에 깔리는 배경음으로 하나는 메인으로 사용했더랬죠. 물론 메인으로 사용한 거는 거의 홍보용이어서 마지막에는 침투부 홍보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뭐랄까. 그때 주펄님과 침착맨님의 그 좁은 작업실에서의 케미가 너무 재밌어서 음악 만들 때 거의 틀어놓고 작업했더랬죠. 하여튼 그랬던 20살의 반지하에 살던 저는 26살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고 이제는 나름대로 그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하. 신청곡은 라비 시프리의 마이송입니다. 참고로 그 목소리가 들어간 노래는 정재의 어른들이란 정재의 꿈입니다. 너무 예전에 쓴 거라 좀 부끄럽네요. 부끄러우면 들어봐야겠죠? 정재의 어른들이랑 정재의 꿈 다 한번 짧으니까 들어보고 신청해 주신 라비 시프리의 마이송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비 시프리의 마이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2곡은요. 사연자분께서 직접 20살 때 작곡하신 곡이었고요. 제목이 하나는 뭐였더라? 어른들이란 곡이었고요. 처음에 그 약간 그 힙합 리듬으로 계속되는 그 뒤에 끊임없이 침착맨의 이제 침소리가 나오는 그 비트가 이제 어른들이란. 그리고 뒤에 짧았던 곡은 꿈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수는 정재입니다. 어이입니다. 제가 그 6년 전 영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서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한 달 전쯤 소개된 귀여운 사장님 사연의 주인공이 올시다.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생겨 후딱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 회사 정수기에는 큰 물통을 위에 꽂아 사용하는 정수기인데요. 물통 하나가 살짝 금이 갔었는지 출근했는데 사무실 탕비실이 온통 물바다가 된 거예요. 당황한 저희는 첫 번째, 걸레로 물을 흡수해 봉지에 담아 밖에 버리자. 2번째, 아니다, 놔두면 마른다. 3번째, 놔두면 전기 때문에 위험하다. 지금 닦아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던 사장님께서 다들 일하고 본인이 하겠다며 호기롭게 대걸레를 가지러 가셨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혼자 하는 걸 보고 있을 수만 없던 저희는 사장님이 물을 버리려 하시나 보다 하고 봉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대걸레를 가지고 오신 사장님의 선택은 1번도 2번도 3번도 아닌 바로 4번 펴 바르기였습니다. 그 많은 물 19리터 정도를 붓에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리는 화백처럼 사무실 바닥에 한 칸 한 칸 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물 펴바르기에 꽂히신 사장님은 회사를 온통 물바다로 만드셨습니다. 회사 어디를 걸어 다녀도 찰박찰박 마치 바다에 온 기분이었어요. 전략 정신이 투철한 사장님다운 선택이라 이 말을 탁 치며 막 웃었더랬죠.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온통 신발 자국이 남아 더 더러워져서 다음날 대청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푸하하하하. 그럼 전 새로운 에피소드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비타오스. 신청곡은 이정현의 미쳐입니다. 미쳐 미치겠네요 진짜. 사실 대청소를 하고 싶었던 사장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고 그 신청곡은 연속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린 30대 펄떡스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요. 평소에 작업하면서 뒤늦게 빠지게 된 펄밤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나긋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사연 매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사연을 3월 1일 3일절에 올렸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름이 아니라 저도 상남자 사연 하나 보내고자 합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경찰과 도둑이라는 술래잡기 놀이를 아십니까? 줄여서 경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친구가 우리 아빠 성함이 경도이니 앞으로 도경이라고 불러라고 하여 도둑과 경찰로 불렀습니다. 아무튼 도둑과 경찰은 도둑팀과 경찰팀으로 나뉘어서 도둑팀을 모두 잡아들여 감옥에 넣는 게임입니다. 학교의 한 스팟을 감옥으로 정하고 잡힌 도둑은 자력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른 도둑이 탈옥을 도와줘야 나올 수 있죠. 저와 반 친구들은 만나게 밥을 먹고 점심시간에 도둑과 경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댄지의 결과 저는 경찰팀이 됐습니다. 열심히 학교 전체를 스캔하던 찰나 운동장 한가운데 방심한 도둑들이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도둑들은 운동장 스탠드 맨 위에 있던 저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 거리가 좀 있어 잡기 쉽지 않았겠지만 운동장에는 축구하는 인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속에 몸을 숨겨 뒤쪽으로가 습격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도둑들을 감옥에 잡아 쳐넣을 생각을 하니 싱글벙글이 된 저는 바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둑이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 얼른 잡기 위해 스탠드 맨 윗칸에서 운동장으로 점프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성급해서였을까요? 그 정도 되는 높이에서 뛰려면 내가 뛸 궤적을 생각하고 뛰었어야 했는데 생각 없이 슈퍼점프를 했고 스탠드 봉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대로 중심을 잃은 저는 바로 운동장 테두리 돌 배수구에 니킥을 꽂아버렸습니다. 진심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살충제에 맞은 벌레처럼 무릎을 잡은 채 떼굴떼굴 거렸습니다. 허나 상남자답게 그 상황에서도 울진 않았습니다. 제가 떼굴떼굴거리자 주변에서 축구하던 형들이 와서 구경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아으! 따으! 신음을 내고 있어서 정확히 제 무릎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 제 다리를 보니 청바지가 아주 그냥 새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바지를 걷어 올리자 저는 처음 봤습니다. 피부 안쪽이 어떻게 생긴지 말입니다. 초딩에게는 꽤나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형들도 모두 당황해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하긴 저도 저의 지방층은 처음 보는데 그들도 얼마나 신기했으면 그랬을까요? 다행히 주변을 지나가시던 체육 선생님이 저를 발견했고 공주님 안기로 저를 보건실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보건 선생님은 응급 조치만 해주시고 앰뷸런스를 부른 뒤 저희 어머니에게도 연락드렸습니다.
학교에 웬 앰뷸런스가 오자 온 초딩들은 3355 모여 신기반기한 눈빛으로 구경했더랬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제 동생은 실려가는 오빠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왜? 어째서? 그럴 내가 아닌데. 아무튼 18바늘이나 꼬맬 정도로 크게 찢어졌지만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상처가 무릎이다 보니 벌어지지 말라고 깁스를 하고 퇴원했습니다. 난생 처음 목발과 깁스를 한 저는 뭔가 특별해진 느낌에 은근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모두들 저를 야, 걔가 쟤야 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이는 저의 뒤틀린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좋은 재료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와 친구한테 들었는데 제 반 친구들은 제가 병원에 실려간 후 사고 현장을 구경하러 왔고 우연치 않게 근처에 먹다 뱉은 딸기 사탕을 발견했답니다. 그것을 제 살점으로 여기고 그게 제 살점인 줄 알고 모래에 사탕을 묻어 조그만 무덤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해는 안 갔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또한 제 사고 이후 운동장 배수구에는 고무가 깔리는 조치가 취해졌답니다. 제 한몸 희생에 학우들에게 안전한 운동장을 선사한 점, 이 또한 상남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그럼 상남자답게 이만 아디오스. 신청곡은 제가 좋아하는 밴드 RHCP의 스노우 틀어줄래요? 제발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채팅창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무슨 설화를 만들었어. 초딩한테 깁스는 훈장임. 저도 초딩 때 종종 깁스를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항상 깁스는 그 친구들의 어떤 낙서들로 엉망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들 뭐 쾌유를 비는 덕담을 한마디씩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귀여운 사장님 사연자분께서 신청해주신 이정현의 미쳐와 그리고 RHCP의 스노우 두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사연이 어느덧 특집을 한번 만들 정도로 모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포 사연 특집을 해볼 테니까요. 그 사이에 공포 사연 있으면 더 많이 올려주시고요. 사연 올려주시는 곳은 화면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카페.naver.com naver.com/주펄 대인구 카페에 가입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펄이었습니다. 안녕!